일단 클리블랜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내일 갈란드, 모블리, 타이제롬, 루비오 이런 라인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갈란드가 없고 원래 스트러스를 3번에다 두고 그 2번 슬롯에다가 르버트 같은 애들, 그러니까 좀 공격력을 중시하는 라인업을 쓰다가 내일 이제 직전 경기도 그렇고 직전 경기도 오코로를 투입함으로써 약간은 클리블랜드가 좀 밸런스를 맞췄어요. 밸런스를 좀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일 예상 라인업 미첼, 스트러스, 오코로, 웨이드, 알렌. 물론 여기서 오코로라든지 딘 웨이드 이런 친구들은 좀 적은 출전 시간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 대신에 카리스, 르버트가 좀 많이 뛴다든지 저번처럼 케빈 러브가 막 3점 10개 중에 6개 꽂고 하면 더 뛸 수도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선발 라인업으로 뛰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뛰면은 결국에는 1.8 정도다. 득실 기대치는 좀 오버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해요. 뭐 득점 119, 실점 117로 양쪽 다 많아 보이니까. 내일 이제 저는 뭐 모블리 결장은 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모블리가 결장하면 저는 그 팀적으로도 한 클블이 한 10점 가량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 모블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갈란드도 여기 있는데 갈란드가 뛰고 안 뛰고도 한 7점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갈란드가 안 뛰는 게 그 클리블랜드에 좀 약간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언더오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모블리가 뛰고 안 뛰고도 언더오버에 한 10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모블리는 클리블랜드의 이런 뭐랄까 방향성이 있어서 핸디나 언더오버 방향성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수다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딘 웨이드가 뛰는 게 팀적으로 플러스, 그리고 득실상으로도 딘 웨이드가 없으면 한 229점 정도 나는데 딘 웨이드가 뛰는 동안 한 216점. 그러니까 내일 다소간의 클리블랜드는요 오코로랑 웨이드가 더해지고 르버트가 벤치에서 뛴다 이러면은 좀 주전들이 뛰는 시간 동안은 어느 정도 좀 언더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제가 적은 것처럼 클블이 메릴 그리고 뭐 크포주나 트탐 이런 친구들이 벤치로 나올 때 저번에는 또 케빈 러브가 벤치에서 나가고 3점 6개 터뜨렸거든요. 그렇게 클리블랜드가 사실은 이 벤치들도 잘 쓰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일 오코로나 웨이드가 주전에 껴있으면 이 친구들이 막 30분 이상 소화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내일은 저는 클리블랜드가 다소간에 로테이션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 날이다. 물론 뭐 미첼이나 제럿 알렌, 스트러스 이런 친구들은 30분 이상 뛸 가능성이 높지만요. 기본적으로 클블이랑 휴지랑 붙으면 수비 색채가 진한 팀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일 휴스턴이 백투백이거든요. 휴스턴이 백투백인데 보면은 백투백 때마다 평득이 120, 실점이 127. 물론 휴스턴의 백투백 그 데이터가 아주 막 지표가 많지 않아. 2경기밖에 안 돼요. 2경기밖에. 그래서 2경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너무 막 확 튈 수는 있어. 눈에 들어오는 건 휴스턴이 백투백일 때 3점이 조금 떨어진다. 3점이 조금 떨어지고 그냥 일반 필드골 수치는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휴스턴이 백투백일 때는 오버 게임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휴스턴이 백투백일 때는요. 상대팀의 3점이 46.5%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요. 휴스턴이 하루 쉬었을 때, 이틀 쉬었을 때 둘 다 상대팀의 3점을 30% 이하로 묶었어요. 하루 쉬었을 때는 상대팀이 29.6%, 이틀 쉬었을 때는 상대팀의 3점이 25.7%, 뭐 3일 이상 쉬었을 때는 32.1% 정도인데 이렇게 휴스턴이 지금 제가 리그 전체에서 3점 슛 수비 1등이라고 했었잖아요. 백투백일 때는 상대의 3점을 46.5%로 허용을 하고 있더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백투백 휴스턴은 클리블랜드한테 3점을 많이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일단은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요 좀 일단 오바 쪽은 좋게 보이고 좀 방향성을 정하라면 그래서 뭐 프렘이냐 마헨이냐를 정하라면은 저는 아무래도 갈란드랑 모블리랑 이런 중심 선수들이 빠진 게 너무 크다고는 생각은 돼요. 중심 아까 제가 뭐 그 갈란드가 빠진 건 한 7점 정도, 모블리가 빠진 건 한 10점 정도 팀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휴스턴이 물론 백투백을 한 것도 있고 오늘 미러키한테 굉장히 고전했던 것도 있기는 한데 근데 나는 이거 아까 휴스턴의 이거 백투백 수치가 너무 좀 표본이 적어 2경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거를 저는 너무 믿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나는 아무래도 클블이랑 휴스턴 둘이 붙으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고 휴스턴이 최근에 원정을 약간 극복했다는 거. 오클도 원정에서 패고 덴버, 심지어 홈 덴버도 원정 가서 팼는데 휴스턴이. 저는 조금 휴스턴 한번 더 믿어보려고요. 오늘도 휴스턴이 사실은 미러키한테 패배하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휴플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인디애나 대 클파. 이것도 당연하게도 할리버튼의 출전 유무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거 이건 길게 안 할게요. 할리버튼이 있을 때는 인디애나가 경기당 평균 득점 126, 실점 123.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거 활용해가지고 이 선수가 뛰고 안 뛰고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할리버튼이 뛰고 안 뛰고는 사실 경기력 면에서 인디나 이런 득점, 점수적인 부분은 한 5점밖에 관여를 안 해요. 경기력 면에서는 언더오버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디애나에서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는. 할리버튼이 뛸 때는 거의 한 126점 득점 기대치가, 실점은 123으로 할리버튼이 경기장에 있으면 거의 한 249점이 난데 근데 할리버튼이 없다. 경기장에 없으면, 할리버튼이 없으면은 한 237점? 그 정도 나는 걸로 보이네요. 득실. 내일 경기 기준점이 240.5인데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가 언더오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할리버튼이 뛰면 오버, 안 뛰면 언더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클리퍼스는 지금 하든의 지휘 하에서는 아주 막강한 그런 경기력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죠. 하든이 핸들러로 나서고부터는 진짜 클리퍼스가 아주 안정감을 내뿜고 있다. 최근 지금 클리퍼스가 7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하든한테 핸들러 롤을 맡긴 이후로는 지금 8승 1패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클파가 최근에 맞대결 동안 막 뛰는 팀들을 상대한 게, 요즘엔 좀 뉴욕도 나름대로 뛰는 팀이고 세크라멘토도 뛰는 팀이고요. 홈유타도 좀 뛰는 팀이죠. 근데 얘네들 상대할 때 전부 다 클파가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저번에 세크 원정에서도 좀 쉽게 제압을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 클파는요, 저는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하든의 팬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클파 경기를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많이 보는데, 일단은 인디애나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약한데 내일 주바치 같은 애들 활용하고 조지나 카와이 같이 리머텍도 능한 윙맨들이 엄청나게 좀 리머텍도 많이 할 거고, 제가 인디애나는 약간 상대의 3점슛 시도를 많이 억제를 하고 좀 인사이드로 들어와라 이런 수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클리퍼스가 이거를 공략하기에 하든 정도의 이런 플레이 메이커라면요, 인디애나가 아무리 3점슛 시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슛 찬스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클파의 2.5 마인에다가 오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할리버튼의 출전 유무를 따져야 된다. 그 점은 확실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진짜 무섭죠. 제가 근데 또 반대로 시카고 얘기할 때마다 역배가기에 상당히 좋은 팀이다. 프렌 누르기에 상당히 좋은 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시카고가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예요. 1승 3패. 제가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라빈이 없을 때 시카고가 상당히 잘 나갔었다. 3점슛 40.6%로 꼽고 있고, 득점도 한 119점에 실점도 115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근 4경기 그 기간 동안은요, 카루소가 한 경기는 4분인가 5분밖에 못 뛰었고 나머지 3경기는 다 결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가 최근 카루소가 없는 그 4경기 동안은 1승 3패로 부진하고, 경기당 평균 118득점, 실점 120. 3점슛이나 이런 거 야투율 같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경기 결과가 안 따라왔다. 수비가 조금 안 됐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시카고가 아무리 좀 괜찮은, 지금 프렌 가기에 딱 적당한 팀이긴 하지만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내일 마헨 값이 10.5점이라 가지고 마헨은 굉장히 빡세긴 합니다. 근데 나는 228.5 정도면은 오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시카고가 그렇게 처발리는 와중에서도 상대한 팀이 마이애미 같은 좀 약간 아리송한 팀, 솔직히 말해서 덴버는 언더오버는 좀, 특히나 원정 덴버는, 그래서 하던 얘기 마저 하면은 요즘에 필라델피아는 지금 6연승 중이고, 그 와중에 워싱턴 2번, D2 2번, 샬럿, 애틀랜타 다소간에 좀 약한 팀들을 잘 잡은 거긴 했어요. 근데 그 경기들 대부분을 마헨으로, 좀 시원시원한 마헨으로 팼는데, 아무래도 근데 그 경기들은 좀 인사이드가 너무 약하지 말 그대로 엔비드의 놀이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이거 필라델피아가 너무 약팀 상대였는데 얘네들 엔비드 놀이터였는데, 반면에 그래도 부세비치는 인사이드 좀 버텨주는 수비는 되고, 부세비치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버텨주는 수비는 되고, 패트릭 윌리엄스도 좀 괴롭힐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지금의 필라델피아라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필라델피아가 풀라인업이잖아요. 아무리 시카고가 요즘에 잘하고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라빈이 없을 때 잘했다 이런 것들 파악하긴 했지만은, 카루소가 만약에 내일 결장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마인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실전 유무 따진 다음에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카고가 아무리 프렌 팀이라지만은 10.5 마인 충분히 해낼만한 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애틀 대 디트는 조금 제가 걱정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이걸 왜 고민하냐면은, 일단은 디트로이트는 지금 개 핫바리 팀이 맞아요. 디트로이트가 듀렌이랑 스튜어트가 결장이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베글리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지금 최근에 듀렌이랑 스튜어트 이런 인사이드의 투빅,
투빅 선수들이 빠지면서 어쩔 때는 뭐 아웃사르 탐슨을 파포로 써보고 아이디아 스튜어트를 이제 스몰 라인업 센터로 써보고 했었는데 필라델피아한테 그리고 미러키한테 전부 다 개마행을 당했거든요. 18점 차, 32점 차, 또 32점 차 이렇게 최근에 3경기 연속으로 디트로이트가 인사이드가 아주 개격파를 당했습니다. 왜냐면은 평소에 디트로이트는요 이렇게 5피트 이내 필드골 성공, 여기 오른쪽 적힌 거 5피트 이내 필드골 방어율이 전체에서 세 번째로 좋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사이드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팀이었는데 최근에는요. 이 수치가 막 원래 한 57% 이랬었는데 최근 3경기 지나면서 60.6%까지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이드가 격파를 당하고 있다. 그런 디트로이트인데 상대하는 게 엔비드랑 쿤보였으니까 인사이드 격파에 아주 능한 선수였으니까. 근데 내일은 디트로이트가 상대하는 팀이 애틀랜타잖아요. 애틀랜타에도 뭐 카펠라가 있긴 있어요. 카펠라가 근데 얘는 개인의 공격 득점 능력으로 이렇게 막 뭔가 뚫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능한 선수는 아니고 받아먹기를 잘하는 선수지 개인이 이렇게 막 격파하고 그런 과는 절대 아니에요. 카펠라는요. 그러면은 애틀랜타는 내일 디트로이트의 이런 인사이드를 누가 공략을 할 거냐. 트레 영이 슬래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트레 영이 뭐 디존테 머레이도 슬래셔라고 하기는 좀 그래. 뭐 디안드레 헌터도 엄밀히 말하면은 슬래셔형 윙보다는 좀 수비형 윙이죠. 3&D죠. 그래서 내일 애틀랜타가 이런 디트로이트의 인사이드를 누가 해집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애틀랜타에서 상당히 진짜 우수한 역할을 해주던 식스맨 보그다노비치도 내일 결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해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저는 애틀랜타 쪽을 좋게 보려고 했는데 약간 좀 프렌 욕심도 나요. 프렌 욕심도 좀 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의 인사이드가 그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하면은 애틀랜타가 나름대로 좀 공략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도 애틀랜타가 지금 여러 좀 선수 결장도 많고 원래 애틀랜타의 수비가 절대 좋지는 않으니까 디트로이트가 좀 득점도 좀 다른 날에 비해서는 여태 지금 최근에 필라델피아한테 그리고 미러키한테 개처발렸던 그런 경기는 좀 애틀랜타 상대로는 조금 더 이렇게 득점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42.5면은 오바도 볼만은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송해드린 표에는 이 경기 아마 패스라고 적어놨을 텐데 그래도 아주 막 패스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애틀티트 가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마이애미 대 미네소타는 내일 좀 변수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갑작스럽게 지금 히로 아데바요가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우리까지 있었다면은 여기 마이애미가 완전 풀라인업 있을 텐데 일단은 내일 히로랑 아데바요가 복귀를 한다. 이거를 좀 볼게요. 히로가 있을 때는 오히려 팀적으로 한 6점 정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특히나 수비는 그대로인데 득점만 한 6점 빠져요. 히로가 뛰면은 뭐 이거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근데 아데바요가 있는 것도 팀적으로 아데바요가 뛸 때 오히려 마이너스다. 한 7점가량 마이너스다. 6점가량 마이너스다. 이런 게 보이는데 아데바요가 있어갖고 실점을 한 2점 정도 막아주는 건 맞는데 득점이 한 8점이 안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데바요가 뛰면은 일단은 마이애미는 좀 언더 경향이 있다. 아데바요가 뛰면은 한 114점 정도. 근데 아데바요가 없으면은 한 235점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한 11점 정도 언더오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데바요가 있고 없고는요. 그래서 내일 아데바요가 뛴다면은 약간 언더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히로가 뛰는 것도 순전히 득점이 마이너스 6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라우리가 결장하잖아요. 라우리 효과도 한번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마이애미가 주전들보다 약간 벤치타임 뭐 예를 들면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요즘에 마이애미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히로나 아데바요가 없는 기간 동안 상승세를 이끌던 뭐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벤치의 이런 경쟁력이 좋아요. 마이애미가.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은데 카일 라우리가 뛰는 거는 팀적으로 일단 뛸 때가 이득입니다. 라우리는요. 라우리가 뛸 때가 조금 더 득점도 한 4점가량 많고 실점도 1점가량 높은데 어쨌든 라우리가 뛰는 게 이득이다. 근데 내일 이런 라우리가 안 나온다. 라우리가 안 나오면은 득실 면에서도 한 3, 4점 정도는 언더 쪽으로 향한다고 하죠. 일단은 내일 마이애미는 히로나 아데바요가 복귀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이득일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마이애미의 아데바요가 있고 없고는 확연하게 인사이드 수비력은 이거는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해요. 막 올랜도 로빈슨 이런 애들이 있는 것보다도 아데바요가 있을 때가 수비력은 이런 상대팀의 야투를 좀 억제하는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는 게 있다. 왜냐면 아데바요가 없는 기간 동안 마이애미의 이제 인사이드 수비력이 아주 나락을 갔다 왔거든요.
마이애미가 그 아데바요가 없는 동안 인사이드 수비력이 67.3% 정도로 필드골을 허용했었다. 그래도 아데바요가 돌아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미네소타는 진짜 기복 없는 수비팀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앤트맨도 직전 경기에 저저번 경기 때 복귀해갖고 엄청 못했었는데 야투 19개인가 중에 4개밖에 못 넣었었는데 직전 경기는 아주 잘했었죠. 인디애나 상대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미네소타였고, 뭐 제일런 맥다니엘스나 이런 친구들 결장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미네소타는 뭐 지금 뭐 NAW라든지 트브주 이런 애들이 나와도 충분히 잘 떼어주긴 떼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미네소타가 1.5만원밖에 안 받았다, 이거는 저는 마이애미가 뭐 히로나 아데바요가 돌아와도 딱히 그렇게 막 잘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마이애미는 지금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이런 애들 쓸 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요 일단은 이거 미네소타 마헨에다가 좀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일단 마이애미가 히로가 돌아오고 아데바가 돌아온 게 오바 쪽으로 좋은 기조일까? 이건 나는 좀 장담하기 힘든 것 같아. 사실 좀 언더오버, 뭐 어쨌든 저는 마헨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대 샬럿은요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는 샬럿이 지금 일단은 마크 윌리엄스가 없는 기간 동안, 그리고 라멜로 볼이 없는 기간 동안 너무 경기력이 들쭉날쭉하고, 그럼에도 막 3점은 좋았었는데 최근에 샬럿에 보면은 좀 지탱을 해줬던, 자기들을 지탱을 해줬던 3점 슛마저 좀 오락가락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샬럿이 3점을 막 31개 중에 9개, 35개 중에 7개 이렇게 꽂느라 아주 개마헨을 당했습니다. 그랬어가지고 샬럿을 지탱해주던 3점마저 지금 약간 나락에 가 있는 상태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샬럿에 마일스 브리지스가 지금 여기 선발 파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마일스 브리지스가 토론토 그 캐나다 입국 심사를 실패했다는 소리가 있어. 왜냐면은 그 마일스 브리지스가 가정폭력 등의 이슈로 작년에 출전 제한도 받았었고, 약간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등록이 돼 있나봐.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샬럿에 브리지스가 토론토 그 캐나다 입국을 못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끝까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샬럿은 이런저런 지금 최근 3점도 그렇고 팀적으로 어수선한 것도 있다, 이런 변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토론토는 뭐 아누노비, 반즈, 시아캄 다 괜찮은 윙맨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하죠. 최근에 뭐 10경기 동안 3승 7패에다가 그냥 안 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요. 토론토나 샬럿이나 가기 싫은 팀들이야. 딱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 야, 이거는요 오클이 물론 잘해. 오클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오클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멤피스 때문에 그래요. 멤피스가요 내일 또 스마트, 로즈, 모란트, 캐너드, 클라크 이렇게 아웃이고 비움보까지 다 아웃풀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로즈를 선발로 기용을 하고 비움보가 센터로 나오면서 자책주가 약간 수비 부담을 덜었었죠. 워낙에 또 비움보가 리바운드 능력 하나 또 알아주다 보니까. 근데 내일은 이제 자비어 틸먼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로즈 대신에 길라드가 나올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멤피스가 요즘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회복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로즈 못 나오고 비움보 못 나온다. 마탱이가 또 갈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멤피스의 라인업 때문에 조금 빡세졌어요. 이거 한번 보면요, 일단은 그 선발들 평소에 많이 나오던 뭐 자잭주라든지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 온 오프 스탯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자잭주가 있을 때도 마이너스 7.8, 없을 때 마이너스 3.48 이런 식으로 자잭주 개인이 잘하더라도 그 자잭주가 뛰는 시간 동안 같이 뛰는 팀원들이 못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로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뭐 팀원상으로 비움보 같은 애들 한번 보고, 비움보가 내일 결장이 유력한데 비움보가 있을 때나 없을 때 차이를 보면요, 비움보가 뛸 때는 좀 오바세가 눈에 띄고 비움보가 안 뛰면은 언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비움보가 안 뛰면 한 217점 정도 나는데 비움보가 뛰면은 한 226점 정도 난다. 이거는 또 틸먼이랑 같이 페어링이 돼야 되는데, 틸먼이 뛸 때 볼게요. 틸먼이 뛸 때 틸먼이 경기장에 있으면은 득점이 102, 실점이 111. 그리고 이거는 차이 보면요, 틸먼이 뛰면은 213 정도 난다 이거야. 자비어 틸먼이 경기장에 있으면은 언더오버 상으로 한 213 정도 난다. 근데 얘가 없으면은 거의 뭐 한 223 이렇게 나다 보니까, 비움보가 뛸 때는 오바, 안 뛸 때는 언더. 대신에 틸먼이 뛸 때는 언더, 틸먼이 안 뛰면 오바, 이런 식으로 틸먼이랑 비움보는 서로가 뛰고 안 뛰고의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비움보가 없고 틸먼이 뛴다 이러면 약간 멤피스 경기가 언더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로즈랑 길라드도 한번 볼게요. 데릭 로즈가 경기장에 있을 때는 일단 팀적으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로즈가 안 뛸 때는 마이너스 한 8 정도 되니까. 로즈가 경기장에 있을 때는 득점 기대치가 한 212점 정도 돼요. 근데 로즈가 경기장에 없으면 한 214점 정도, 이런 식으로 로즈가 있고 없고도 언더에 많은 영향력이 있다.
대신에 로즈 대신에 나올 만한 길리아드도 한번 볼게요. 이거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선수 개인이 있고 없고는 같이 얘가 뛰는 동안 같이 누구랑 뛰느냐도 많이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잭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잭주가 멤피스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수인 건 맞는데 자잭주가 뛰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길리아드 아까 제가 로즈가 뛸 때는 언더세가 짙다고 했는데요. 이제 길리아드가 뛸 때 점수가 일단은 팀적으로 한 7점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얘가 뛸 때는 한 231점 정도 나는데요. 길리아드가 없을 때는 한 218점. 길리아드가 경기를 안 뛸 때는 한 218. 그러니까 로즈가 뛸 때 얘기하는 거죠. 로즈가 뛸 때는 한 218인데 길리아드가 뛸 때는 한 231점 정도 난다. 한 13 정도도 언더 오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바뀌는 게 로즈가 있으면 언더야. 근데 내일 로즈가 없어갖고 길리아드가 뛰어갖고 약간 오바세가 있거든요. 근데 비용보가 있으면 약간 오바고 틸먼이 있으면 언더인데 내일 틸먼이 뛴다 이거야. 그래서 길리아드가 있으면 일단은 좀 오바세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날 틸먼이 나온다. 비움보 대신에. 비움보 대신에 틸먼이 있으면 언더로 간다. 그래서 약간 언오버를 따지기가 애매해졌어요. 되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라인업이 되게 어수선해가지고 언더오버를 약간 내다보기가 좀 빡세다.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229.5가 왜냐면 좀 높잖아요. 멤피스 치고는. 근데 멤피스가 요즘에 좀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좀 약간 전보다는 좀 득점도 그렇고 실점도 그렇고 약간 오바세가 약간 보여. 그랬는데 내일 갑자기 압도적으로 언더에 영향을 많이 주던 틸먼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걸리네요. 저는요. 또 이게 멤피스라는 팀이 보통 이 스몰 라인업이 오바가 많이 나고 빅 라인업이 언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잭주 틸먼 이렇게 투빅이라든지 자잭주랑 비용 뭐 이런 투빅이 나오면은 약간 멤피스 경기가 언더로 가고 자잭주를 센터로 쓰고 뭐 다른 친구들을 포워드로 쓴다든지 뭐 그런 라인업일 때는 오바가 난단 말이야. 근데 내일 라인업 상으로는 그거를 좀 따지기가 애매해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오클라호마는 늘 확고한 오바팀이고 제이더 폼그랜 뭐 도르트 스가 기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라인업 상으로 어떤 결장 소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벤치 타임 때 뭐 아이제아 조라든지 케이스 월라스 제일린 윌리엄스 다 괜찮게 잘 해주거든. 그리고 스가가 이제 오클라호마의 공격을 짊어진 선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스가는 지금 리그 전체 스틸 1위 스틸 1위가 스가거든요. 이렇게 공수 겸장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냥 확연하게 저는 일단 내일 오클라호마의 마해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좀 언더오버가 229.5면 애매해서 그렇지 뭐 저는 그냥 언더오버는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경기는 마해이 좋아 보인다. 오클라호마 승사이드 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선수의 이런 출전 유무에 따른 이게 변동폭이 너무 심한 경기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덴버 대 댈러스는 좀 어려워갖고 짧게만 하면요. 일단은 내일 홈 덴버다. 근데 이 홈 덴버가 최근에 약간 균열이 있다. 왜냐면 최근 홈에서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오클라호마한테 한번 잡히고 휴스턴한테 한번 잡히고 이랬었거든요. 사이에 뭐 브루클린을 대파한 건 있지만은 지금 댈러스가 어빙이 없는 기간 동안 4승 1패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엑섬 같은 애들 되게 잘해주고 라이블리도 좀 잘해줬었고 일단 엑섬의 활약이 요즘 고무적이죠. 엑섬이 옛날에 2014년인가? 그때 NBA 전체 5픽 출신인데 이 친구가 잘 안 풀렸어요. 유타에서 드래프트 돼가지고 좀 뭐 경기 출전도 얼마 못하고 부상도 많았었고 그래갖고 NBA에서 실패하고 막 유럽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돌고 돌아서 댈러스로 이제 나이가 좀 차고 나서 왔는데 요새 잘한다. 커리어 통산 그 득점 두 번째로 많은 득점 기록도 하고 3점도 잘 터지고 막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빙의 빈자리를 약간 엑섬이 잘 맡아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내일 어빙 라이블리가 또 결장을 하거든요. 뭐 조시 그린도 결장하고 이게 라이블리가요 올 시즌에 댈러스가 참 드래프트를 잘했어. 7풋의 센터에다가 나름대로 받아먹기도 잘하는데 패스웍도 나름대로 되거든요. 저 친구는요. 근데 반면에 파웨 같은 경우는 좀 뛰는 빅맨이긴 해. 달리는 빅맨이긴 한데 뭐 높이도 그렇고 수비력도 그렇고 라이블리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파웰이 지금 일단은 내일 대체 센터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나는 내일 덴버가 댈러스의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잘 할 것 같다. 근데 댈러스도 내일 또 KCP 제가 이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었어요. KCP가 있고 없고가 덴버의 경기력에 한 20점 정도를 좌우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덴버가 홈이긴 한데 댈러스처럼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는 특히 KCP 하면은 3&D의 진짜 정석가도 같은 선수니까 KCP가 없으면 그 돈치치 제어도 그렇고 요즘에 돈치치는 아예 제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돈치치한테
미네소타의 제일런 맥다니엘스가 돈치치를 수비할 때마다 돈치치가 20점대에다가 야투율도 42%에 3점 20%대 막 이랬다고 했는데 최근에 미네소타 만나가지고 팀은 101대 119로 패배를 했지만은 이날 돈치치가 거의 한 40점 이상 박았거든요. 39점. 39점에 13어시 박으면서 나름대로 분전했단 말이야. 요즘에 돈치치는 약간 막을 수가 없는 선수인 것 같고 댈러스가 내일 뭐 라이블리가 없고 어빙 없고 하지만은 이거는 좀 팀하더웨이 주니어의 컨디션에 달릴 것 같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터지면 오바에다가 댈러스 프렘 볼법하고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벤치에서 그냥 침묵한다. 그러면은 댈러스 경기 좀 언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댈러스 경기는 팀하더웨이 주니어의 유무에 따라서도 언더오버가 한 18점, 20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왜냐면 덴버가 워낙에 이 벤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이니까. 덴버가 벤치 구간에 요즘에 에이스가 스트로더거든요. 근데 스트로더가 그 켄타비우스 칼드웨 포프가 빠진 기간 동안 주전으로 올라와가지고 CCP가 좀 빠진 기간 동안 주전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좀 볼륨 같은 거 채워주기도 했는데 레지 잭슨이랑 스트로더가 벤치에서 활약을 못해주면 덴버는 언더가 나거나 끌려가거든요. 홈덴버기는 한데 글쎄 너무 야투에 따라 달린 것 같아. 팀하더웨이 주니어나 레지 잭슨의 야투에 따라 언더오버가 결정될 것 같다. 주전도 요키치가 댈러스 인사이드 적당히 공략하고 댈러스는 돈치치에서 파생되는 공격 잘 풀리고 하면은 오바 느낌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이 쉬는 구간 벤치 타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저는 좀 많이 빡세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어려운데 저는 뭐 델풀에다가 오바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밑에 보이는 것처럼 댈러스는 어빙이 없는 기간에 4승 1패에다가 득점 실점 자 본인들의 능력대로 해주고 있고 야투율도 49.6% 3점 40.2% 좋아요. 오히려 댈러스의 일반적인 야투율보다도 높고 일반적인 3점 슛 성공률보다도 최근에 좋은 활약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빙이 빠진 기간 동안 그 점들은 알아두시길 바래요. 유타 대 브루클린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 경기도 저는 원래 어지간하면 패스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홈 유타 마카넨이 돌아온 데다가 홈 유타다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유타가 그 세크라멘토한테 무기력하게 패배했지만 그거는 원정이었었고 내일은 일단 홈 유타다. 유타가요 홈이랑 원정 그 격차가 매우 심하다. 홈에서는 평득이 118점 원정에서는 평득이 106점이에요. 그래서 직전 경기 마카넨이 돌아왔다지만은 유타가 세크한테 거의 뭐 맥없이 무너졌죠. 심지어 팍스가 없는 세크인데도 그날 키건 머레이한테 3점슛 12개를 얻어맞으면서 대패를 했거든요. 일단은 내일 홈 유타인데다가 마카넨이 돌아왔다는 점. 물론 뭐 키온테 조지라든지 조던 클락슨이 빠진 거 아시지만은 요즘에 그래도 섹스턴 같은 친구들 선발로 올려갖고 요긴하게 쓰고 있고 워커 캐슬러 같은 애들 뭐 지금 선발로는 잘 안 쓰고 있는데 워커 캐슬러가 나올 때마다 블락을 막 6개, 7개씩 하거든요. 무지막지한 블락을 찍고 있어. 그래서 내일 뭐 클렉스턴이라든지 뭐 캠 토마스도 있고 이렇게 미칼 이런 좀 인사이드 공략할 만한 친구들이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을 만도 해요. 브루클린은 뭐 어디까지나 지금 뭐 3점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팀이고 리그에서 세 번째로 3점 잘 넣고 그런 팀이긴 하고 유타가 또 3 수비가 안 좋거든요. 3점 슛 수비가. 그래서 이 경기도 결국에는 브루클린의 3점 슈팅 감이라든지 그리고 이 얼마나 유타의 홈이 변수가 얼마나 작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감싸고 있는 경기여서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유타의 마에다가 오바 쪽으로 이렇게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마에다가 오바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크라멘토 대 워싱턴 내일 워싱턴이 백투백이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의 백투백 성적을 봤더니 0승 2패에다가 평균 득점 107 그리고 실점 123이더라. 이런 거는 이거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레스트 제로 데이즈 워싱턴이 휴식을 빵이를 취했을 때 성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워싱턴의 백투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는 경기당 평균 107.5점 야투율은 50% 3점은 34.4%로 그냥 평이했습니다. 사실은요. 야투율 자체는 좋은 편이었고 3점은 잘 안 들어간 편. 뭐 하루 쉬었을 때 이틀 쉬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워싱턴은 오래오래 쉬었을 때 야투율이나 3점 슛이 가장 잘 터진다. 이런 팀인데 워싱턴이 이제 백투백일 때는요. 백투백일 때는 3점 슛도 그렇고 야투율도 그렇고 상대한테 많이 허용을 합니다. 상대한테 백투백일 때 123점을 허용을 하고 필드골도 50% 이상으로 허용하고 3점 슛도 38.6%로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쉬었을 때가 가장 수비력이 좋고 워싱턴은 그 백투백일 때는 오히려 수비가 안 좋은 편이죠. 근데 이틀 쉬었을 때나 뭐 3일 쉬었을 때 이럴 때가 오히려 좀 비슷비슷하고 그냥 워싱턴은 하루 쉬었을 때 수비가 제일 잘 됐는데 내일은 다소간에 뭐 수비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워싱턴은 오래 쉬었을 때 좀 오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 본인들의 야투 감도 오래 쉬었을 때 좋고 일단은 내일 워싱턴이 백투백이고 세크라멘토라는 오바팀을 상대를 하니까
244.5면 일단 오바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워싱턴이 얼마나 넣느냐 좀 관건이긴 한데, 세크나 워싱턴이나 일단 인사이드 수비가 썩 좋은 팀은 아니고,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이거 언더오버를 체크를 하려면 팍스, 디에런 팍스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도 살짝 말을 했지만은 유타와의 경기, 직전 경기 유타와의 그 홈 경기에서도 125대 104로 뭐 점수야 많이 넣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3점이 45개 중에 22개, 50%에 가까운 확률로 터져서 그래요. 이날 뭐 키건 머레이가 제대로 미친 날이었고, 근데 키건 머레이가 만약에 안 터졌다 그러면은 세크라멘토도 굉장히 어두웠을 날이라고. 팍스가 안 나온 날에 상당히 좀 저조한 이런 그 득점력을 보이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크는 내일 팍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보고 가야 된다. 세크 경기는 늘 그래요. 제 아무리 요즘에 팍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좀 많이 수치상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냥 경기 내적으로 팍스라는 고투가이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파생 효과, 조금 더 좋은 킥아웃 패스 찬스라든지 빅맨과의 투맨 게임이라든지 팍스가 와가지고 본인이 마무리하는 능력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세크는 팍스가 있고 없고가 팀의 경기력을 크게 좌우를 하더라. 이런 게 너무 극명하게 보여서 너무 이 경기는 그 팍스의 출전 유무를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이 경기는 또 늦게 하는 경기잖아요. 아마 12시에 하는 경기니까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팍스의 출전 유무를요.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뉴욕. 레이커스 대 뉴욕은 이게 요즘에 뉴욕이 너무 오바팀이야. 여기 제가 서부 투어라고 적었는데 뉴욕이 지금 3경기 동안 서부 원정 투어를 벌이고 있어요. 최근 유타, 피닉스, 클파 이렇게 그 덴버 쪽, 콜로라도 쪽부터 해가지고 피닉스 약간 아래, 그리고 이제 LA 투어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간 동안 뉴욕이 1승 2패고 경기당 평균 124득점, 실점 127점. 그 야투에 보니까 49.6%에다가 35.9%의 3점 슈팅. 3점은 조금 내려왔고 오히려 야투율은 49.6%면은 지금 뭐 최근이랑은 비슷하고요.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해요. 49.6%면 뉴욕이 왜냐면 시즌 야투율이 46.2%거든. 시즌 초반에 너무 못 넣어가지고. 원래는 뉴욕이 탐 티보드 감독 아래서 약간 좀 언더팀 색깔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첼 로빈슨이 그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이 약간 뛰는 팀으로 변모를 했어요. 제리코 심스라는 그래도 좀 달릴 수 있는 빅맨을 선발 라인업에 내세우기도 했고, 그 전에 비하면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 같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브런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직전 경기 50점으로 대폭 발하기도 했었고, 일단은 뉴욕이 좀 뛰는 팀으로 변모를 했다. 근데 상대가 레이커스잖아요. 레이커스는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수비가 탁월한 팀이죠. 그래서 뉴욕 같은 이런 원래 이제 투빅 쓰던 팀, 그런 팀이 좀 공략하기는 빡세긴 한데, 뉴욕의 요즘의 장점이란 건 뭐냐면은 벤치랑 주전의 이런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서 디빈첸조를 선발로 쓰고 퀸튼 그라임스를 이제 수비로 그 벤치로 내려보냈고, 그 기간 동안 아이제아 퀴클리, 퀸튼 그라임스, 조시 하트, 그리고 뭐 유투 세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벤치 타임 때 굉장히 잘해줍니다. 뉴욕이요. 그래서 뉴욕은 주전이나 벤치나 요즘에 탁월한 득점력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레이커스는 내일 뭐 르브론이나 AD가 퀘셔너벨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샌안토니오와의 경기는 이거는 백투백이기도 했고, 그때 이제 첫 경기 댈러스랑 13일날 하고 바로 다음날 14일날 이날 그 르브론이 아마 이날 안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첫 번째 샌안토니오와의 첫 경기 때. 근데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아마 AD가 안 뛰었었고, 그래서 좀 라인업 변수가 되게 컸었는데 내일 경기는 르브론이나 AD나 다 나올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르브론이 결장을 하면 이런 득실상으로 언더오버적으로, 그리고 팀의 경기력 면에서도 한 18점 정도를 결정짓거든요, 르브론이. 그래서 이것도 뭐 레이커스의 출전 유무를, 좀 뒤쪽 경기들은 이렇게 세크 경기나 레이커스 경기나 약간 출전 유무를 꼭 따져야 되는 경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아탈란타 대 살레르니타나,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탈란타가 뭐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팀이죠. 뭐 올 시즌이야 이제 아탈란타가 조금 예년에 비하면 좀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좀 여태 아탈란타가 매년 좀 기둥뿌리 팔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아탈란타가 경기하는 거 보면 직전 경기 AC 밀란을 또 잡아내기도 했었고 홈에서 아탈란타가 막 못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한창 잘할 때 막 챔스 나가고 하던 시절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근데 반면 살레르니타나는 그냥 대놓고 리그 꼴찌에 있고요. 그냥 요즘에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어요. 제가 살레르니타나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나마 이게 괜찮아지는 거라고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놓고 여기 시즌 초반, 리그 초반에 무승 행진을 벌이다가 여기 이제 코파 기점으로 지금 그나마 최근에 조금 괜찮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감독을 바꿔서 그렇다. 원래 그전에는 이제 뭐 둘 다 이탈리아 축구에서 이제 레전드 출신들이죠. 파울로 소사, 포르투갈 황금 세대에 일어났던 파울로 소사가 감독을 쭉 하다가 그 시절에는 이렇게 못했었어요. 파울로 소사가 살레르니타나를 감독할 때는 이렇게 못했었다. 올 시즌에 무승이었는데, 왜냐면 파울로 소사가 작년에는 오히려 이 살레르니타나를 강등해서 구원을 해냈거든요. 올 시즌에는 이렇게 무승 행진을 벌였었고, 그래서 필리포 인자기를 감독으로 안 칩니다. 살레르니타나가. 그래서 요즘에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었는데 다시 피오렌티나 볼로냐 같은 팀들 만나가지고 연패를 거듭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또 앞으로의 일정도 아탈란타랑 AC 밀란을 만나가지고 살레르니타나 일정이 좀 험난한 편이에요. 오늘 또 아탈란타 원정이기도 하고, 살레르니타나 올 시즌 원정 성적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원정에서는 계속 못 이기고 있는 살레르니타나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비기는 모습도 있고 했는데, 작년엔 살레르니타나가 제가 알기로 무승부가 11번인가 12번인가 그랬었어요. 되게 무승부가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무승부보다는 비기는 모양새가 많더라. 예, 최근 올 시즌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시즌 지금 원정에서 2무 5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살레더라.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뭐 아탈란타가 딱히 홈에서 대단히 뭐 잘 싸운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탈란타도 뭐 직전 경기 밀란 상대로 잘 싸우긴 했는데 딱히 막 홈에서 아주 좋다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래도 살레르니타나랑 비교하면 확연하게 괜찮긴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시즌인데 홈에서 밀란을 잡기도 했지만, 그리고 유벤투스랑 비기기도 했지만은, 네, 인터밀란이나 나폴리 같은 팀한테는 이렇게 패배를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아탈란타가 절대적으로 홈 강자다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살레보다는 아탈란타를 좋게 볼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선수도 얘기를 하자면은 아탈란타가 지금 주중에 유로파 경기를 치르고 왔거든요. 아탈란타가 주중에 여기 라코프 원정을 치르고 왔어요. 근데 이때 아탈란타가 로테이션을 어마어마하게 돌렸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이날 뭐 1군 선수단급에서는 뭐 하테보어라든지 파살리치, 미란추크, 케텔라허, 무리엘 이 정도만 좀 1군 선수단이었고 나머지는 다 유스 같은 친구들 대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탈란타가 주중에 그 폴란드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은 체력적으로 많이 좀 그래도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아탈란타가 오늘 경기에서 딱히 뭐 에너지 레벨이 딸려갖고 못할 거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주전 라인업 대부분이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그 살레르니타나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살레르니타나 공격의 천병은 블라요 디아다. 블라요 디아 말고는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블라요 디아가 근데 오늘 뭐 라인업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뭐 얘기도 조금 있는데, 블라요 디아가 살레의 공격을 이끌고 가끔 막 해주긴 하지만은 지금 아탈란타 수비가 딱히 막 불안하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탈란타의 중원은 에데르손, 쿠프메이너스, 데룬, 뭐 여기 뭐 파살리치, CDK도 많이 내려와 주고, 저는 아탈란타 중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지배적인 운영을 펼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결실을 내야 되겠지만은 살레르니타나가 수비가 뭐 딱히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살레르니타나 그 인자기 감독 부임하고 막 라치오도 잡고 막 이러긴 했지만은 수비가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뭐 원정이기도 하고 지금 원정에서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기도 했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 아탈란타의 승사이드로 해가지고 살레가 이기는 그림이나 무승부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아탈란타의 햄무라든지 아니면 마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탈란타 일반승 배당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탈란타가 승리하는 그림을 베이스로 마헨이든 뭐 햄무든 이런 거 노릴 법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지로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로나가 오늘 경기 이기면은 또 1등 탈환이에요. 그야말로 지로나가 제가 직접 바르셀로나랑 경기를 했는데 사실 그 경기를 분석을 많이 했어요. 분석 많이 하면서 이거 지로나가 물론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누캄프 원정에다가 지로나가 자랑하는 왼쪽 라인 공격을 바르셀로나가 우측 이런 수비, 왜냐면은 아라우호랑 쿤데를 세울 수 있다는 거는 이 상당히 좋은 수비벽이거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로나가 제 아무리 강력한 이런 왼쪽 컨비네이션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 많은 득점도 하고 잘 나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 왼쪽보다 크리스텐셀이나 칸셀로가 버티는 왼쪽보다 오른쪽에다가 쿤데랑 아라우호를 배치함으로써, 물론 뭐 수비가 이 축구라는 게 막 오른쪽에 수비 좋은 애들 배치한다고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이런 전술적으로 혹은 뭐 이런 뭐 상성상으로 선수 배치에 따른 상성상으로 바르시아가 이득 볼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경기는 지로나가 훨씬 더 잘했었죠.
그냥 경기 자체를 지로나가 훨씬 더 잘했어요. 제가 뭐 저번에도 지로나 얘기하면서 원래 미첼 감독이 라이오 바이카노 이끌면서 닭공축구를 했었고 강력한 전방 압박과 막 라인 타이트하게 하면서 공격 시에 많은 수를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전술 분석도 조금 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미겔 구티에레스와 사비우 그리고 여기다가 알렉시스 가르시아까지 조합된 좌측면 콤비네이션이 지로나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로나는 그거 말고도 도브비크 우크라이나의 이제 우크라이나 듀오 도브비크랑 치안코프 이런 애들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라면 오늘 경기 지로나는 그 치안코프가 결장한다는 소식도 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지로나의 지금 레전드 스투아니가요 그 크리스티안 스투아니 맞아 옛날에 우루과이에서 이제 서브 공격수 보던 지로나에서 지금 7시즌을 보내고 있는 뭐 2부 리그까지 함께 했던 레전드 선수인데 근데 이 스투아니가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한테 95분에 골을 받고 그 플러덩 세레머니 해가지고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못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스투아니가요 지금 리그에서 6골 넣고 있고 나름대로 지로나 내부에서도 괜찮은 활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 시즌 지로나 뭐 출전 수나 뭐 그런 건데 지금 스투아니가 팀 내 득점 2위예요. 그러니까 팀 내 득점 2위인 스투아니 37살의 노작이지만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늘 결장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타격이긴 하지. 그 꼬마에서 알라베스로 임대 간 친구 중에 사무 오모르디온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린 2003년생인가 4년생인데 덩치도 크고 그냥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잘 비벼주고 피지컬 활용하고 공간 만들고 넥스트 이어가는 거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좀 타겟형 공격수로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팀 내에서도 14경기 4골로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그냥 대충 오늘 2.5 오바 가능성 44%다.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오늘 2.5 오바 가능성 44%. 아무래도 지로나가 언더오버를 캐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로나가 올 시즌에 16경기 펼치면서 또 오늘 홈 경기잖아요. 지로나가 경기당 평균적으로 홈에서는 지금 한 3.5점 정도 나오고 있다. 경기당 평균 2.25 득점, 실점은 1.25점. 홈에서는 뭐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비슷하죠 이거는. 근데 반대로 이제 알라베스 보면은 이제 오늘 원정인데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2.5점 정도 나는데 원정에서는 1.75. 특히나 공격력,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알라베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분들 확인이 되고 골 기대값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연하게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좀 별로고 지로나는 확연하게 좀 홈에서 그나마 실점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오버 접근보다는 지로나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는 홈에서는 경기당 승점이 1.63 나름대로 홈에서는 승점을 잘 챙겨가는데 원정에서는 0.38밖에 안 돼요. 그만큼 올 시즌 원정은 0승 3무 5패 4득점 7점으로 아주 개판이네요. 뭐 이러면은 지로나 좋게 볼 여지가 더 많아지겠습니다. 지로나는 올 시즌 원정 7승 1무 홈에서 6승 1무 1패 홈이나 원정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잘 하네요. 이런 점들 보여가지고 그냥 일단은 지로나의 마행까지 일단 내다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서 심판 데이터를 주려나? 원래 잘 안 주는데 심판 데이터도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참고용으로만 경기당 평균 0.27개면 그냥 평이한 수준의 페널티킥 수치고 이주심이 경기를 관장할 때는 경기당 평균 2.54골 우리 기준점이 2.5인데 그냥 애매하네요. 이거는 결국에는 언더오버는 애매하고 딱히 홈팀이나 원정팀한테 페널티킥을 막 아주 한쪽에 많이 주거나 그렇게 편향된 성격의 주심도 아닌 것 같고 주심 데이터로 뽑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로나 쪽에 저는 마행 보는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지로나의 일반승 배당 1.38 저는 이런 건 안 가는 사람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지로나의 마헨이냐 햄무냐 선택해야 되는데 저라면은 그냥 마헨 꽂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스투안이 결장하고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치안코프도 없으면은 오른쪽에서 공격이 약간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치안코프가 결장하는 게 뭐 확실시 된 것도 아니고 지로나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는 시각일 것 같습니다. 마헨 쪽으로 보는 게. 오피셜적으로 나온 건 아닐 테니까 여기 스투아니는 일단 오늘 결정 확정인데 치안코프는 이렇게 다우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지로나의 이런 공격이 좀 반감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 듣고선 나 지로나 마헨 봤는데 조금 약간 애매해졌네. 그런 분들은 햄무 같은 거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지로나가 승리할 거라는 데는 그렇게 큰 의심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치안코프 없어도 잘할 수도 있지. 스투아니 없어도 막 잘할 수도 있으니까.